네, 외교 문제 두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자민당 총재로 선출이 되면서 차기 일본 총리로 사실상 확정이 됐죠. 앞으로의 한일 관계 변화가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미국에서 발간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경로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 내용에 한반도와 관련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스가 이제 그 내일이면 총리라고 불러야 되는 거겠죠? 뭐 네, 기정사실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죠. 네. 그럼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스가 차기 총리는 아베의 아바타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견 그렇고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같은 틀 안에서 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무색무취하다. 본인의 주체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바타라고는 얘기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차별을 한다면 좀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음. 뭔가 아베 그 전 수상은 뭔가 이렇게 스트롱맨으로서의 어떤 그 자기 목소리가 지나치게 강성으로 나갔던 것에 비해서는 예. 좀 톤 다운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럼 한 번만 다시 한번 그럼 이렇게 역측면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베가 네. 수렴 청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본 정치 자체가 팩션이라고 해서 이 파벌로 이루어지니까요. 예. 완벽하게 혼자 자유롭게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수렴 청정이라고 부를진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수상이 된 다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는 좀 지나친 해석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그 스가 차기 총리가 독립할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 결국은 초점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요즘에 이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들의 정치적 성향이 네. 자기 체면, 다시 말해 자기가 강하게 얘기했던 것들을 후퇴시키기가 힘든 거죠. 특히 그렇죠. 한일 관계에서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수상이 아무리 비슷한 성향이나 같은 파벌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전환점에서 이걸 약간 틀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한국하고 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이 정도 변화는 예. 과거에는 완전히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정도 변화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액션 차원에서 그게 헐리우드 액션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네네네. 액션 차원에서는 조금은 더 어떤 그 진전된 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결국은 관심사는 지금 일단 그 이 스가 차기 총리의 경우에는 아베 전 총리의 임기만 일단 채우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사가 분위기 좋을 때 의회를 해산해서 그 다시 만약에 압승을 그 일궈내면은 자신의 어떤 임기를 더 연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쓰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은? 초기에는 스가 지금 새로운 수상이 생각보다는 별로 지지율도 나오지 않았고 별로 주목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나머지는 그냥 내부에서 당선이 되면 관리 내각으로 1년으로 간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막상 이렇게 수상 후보로 오르면서부터 급속하게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그럴 바에 1년 동안의 관리 내각보다는 아예 지금 출발점에서 분위기 좋을 때 3년의 정상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내각으로 하자는 생각이 많아진 것 같고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의 욕심이겠죠, 그게.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그때는 어떤 그러니까 이 스가 차기 총리가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뭔가를 결단을 내릴 여지가 좀 있을까요? 성향상 그럴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도 1년 관리 내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에 비해서는요. 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어느 쪽이 더 클 건가를 좀 지켜봐야 하는데 전체적인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 네. 1년을 부여받은 그냥 과도 내각이나 관리 내각보다는 네. 힘을 받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네. 어떤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성향상 이걸 또 여쭤봤던 이유가 최근 언론 그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 그리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건 예. 뭐 그 의례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아베의 핸드픽더라고 그러죠. 직접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던 것이고 같은 파벌라에서 출범하기 전에 네. 자기가 다른 노선을
밝힐 수는 없는 것이고요. 원래 성향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는 바니까. 예, 근데 예. 그거를 새 수상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음흠. 지금까지 일본의 대화 방식은 한국이 굴복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지금 말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였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나와서 얘기하자는 것이었고, 네, 그렇다면 네, 네. 그 노선은 변하지 않겠지만 대화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전환은 없을 거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는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가의 앞날과 관련해서 지금이야 뭐 컨벤션 요건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대응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도쿄 올림픽이 만약에 최종 무산되는 시나리오가 작동이 된다면 그때는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굉장히 아베 수상이 사실은 그 문제를 1년 동안 더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나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뭔가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면 네. 역시 마찬가지로 고생을 하겠죠.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행보를 좀 그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좀 미국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밥 우드워드 기자, 우리에게도 아주 낯익은 기자죠. 워터게이트 네, 사건을 폭로했던 바로 그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 우드워드 기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경로라는 제목의 책이 지금 뭐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네.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 먼저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우리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온 것 같던데 2017년 이때 트럼프가 핵무기까지 동원해서 북한을 타격하려고 했다라는 대목이 있다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제가 아는 안에서는 저도 트럼프에 관해서 뭐 많이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보고서도 써냈는데요. 예. 트럼프의 성향이 일종의 마초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거기도 스트롱맨의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뭐 시리아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면 치자, 미사일 쏘자, 때려라,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밑에 있던 참모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 번 겪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네. 사실상 스스로 그 다음 날이나 일주일 후에는 사그라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네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는 거 아니면 그 당시에 일종의 그런 제스처였다는 것이 내부 참모들의 공통적인 관찰이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매티스도 나중에 그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언론이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이때 2017년 7월에 그러니까 북한이 ICBM 쏘아 올린 다음이잖아요. 예. 이때 이제 그 사실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던 보도가 뭐냐면 트럼프가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군사 대응 그 시나리오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했고 그때 또 많이 나왔던 게 코피 전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단어까지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와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 자식 뭐 미국의 대통령의 위치에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실제적으로 전쟁 준비로 가는 실천 단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코피 전략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해상 봉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미국이 했던 9월 말에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 실제로 B-1 폭격기를 비롯해가지고 북한의 영공에 가장 가까이까지 이렇게 발진한다. 이런 것도 다 무력 옵션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얘기하는 핵무기 공격은 사실상 가장 심각한 단계의 무력 옵션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제 우리 청와대가 밝힌 거 보면 이게 이제 작전계획 5027에 따라서 뭐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검토했다라는 게 이제 경로라는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와대는 그 5027에 핵은 없다. 그다음에 이거 5027은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작동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어제 그 청와대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뭘 모르는 상태에서 우드워드 기자한테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우드워드 기자가 이 발언의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쓴 건지 이게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도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의 발표가 사실이고요. 해구산이라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동의 없이 전쟁을 하거나 한국의 동의 없이 핵을 사용한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한미 간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 부분에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미국이 강하다는 건 미국이 언제든지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맥시멈 프레셔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한 얘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엔 또 충격적인 뭐 장성택 참수 이야기 이런 게 나오고 이건 뭐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이거는. 예,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렇게 그 민감한 외교 문제, 그 안보 문제를 막 대놓고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실질적으로 볼턴 때도요. 예. 이게 볼턴 때도 그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친서 같은 것도 그 당시의 분위기를 위해서 마음을 터놓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네. 그 부분만 떼어서 내기하면 굉장히 저자세처럼 보이고 예, 예. 내부에서 강하게 보였던 그 정치적 그 자산 같은 것들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네. 앞으로 예를 들자면 누가 진심을 두고 이게 비공개를 믿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게요. 이번 앞으로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